자, 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우리 또 온라인 클래스도 조교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주차, 2학기 15주차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 이 부분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05페이지 피시고요. 파워포인트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 또 교과서 잘 밑줄 보면서 잘 정리해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 학습목표 한번 보고 학습목표.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와 민주화, 산업화를 통한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되는 등 한국 근대사에 획을 그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우리 생활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 세계의 동반자 역할을 감내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가 한국 역사와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자. 네, 우리 여러 가지 종교들을 배웠고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유래되었을 때 19세기 말이죠. 1890년대에 우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로 국제적인 어떤 관계가 익숙하지 못했던 속에서 되게 혼란스럽고 또는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를 지켜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유래되면서 그런 어려운 우리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문명 퇴치와 계몽운동입니다. 자, 19세기 말 개신교가요 왕실의 신라를 기반으로 일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의료사업, 문명 퇴치, 계몽운동으로 선교의 기초를 세웠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그 왕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죠? 미국 공사로 들어와 있었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미국 공사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교사 그런 게 아니라 의사였죠. 이 알렌 선교사가 그 갑신정병 때 개화포였던 김옥균의 칼에 맞고 중상을 입었던 민영익을 의술로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민영익이 누구냐면 명성황후의 친척이었죠. 가까운 인척이었는데 이 민영익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살려주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 서양 의술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알렌 선교사가 이제 그 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황제에게 이제 감면을 하죠. 그래서 고종 황제로부터 제주원이라는 의료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일하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선생님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일반 민족들, 왕실의 신뢰를 받고 있었지만 왕실과의 좋은 관계도 갖고 있었지만 왕실로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의료사업, 또 문명퇴치, 계몽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나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제학당을 만들고요. 이호학당, 경신학교, 그 다음에 정신여학교 이렇게 근대식 교육을 통한 민족을 계몽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렇게 고위 자녀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죠.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와서 다 배우게 하는 여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호학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획기적인 경우예요. 그 당시 여성들은 가사일을 하고 남자의 어떤 소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또 여자들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들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를 위한 학교를 세운다는 게 자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신여학교, 이화학과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전통적인 미신의 메인 조선 사회의 교육과 의학을 통해 서구의 합리적인 과학 정신을 심어준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가 이제 밑거름을 이어진다. 교육을 하고 의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의식을 심어주면서 이제 근대화, 이제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죠. 또 중요한 것은 성경 들어가서 이제 한글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한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한글을 성경을 만드는데 성경을 만들 때 원칙이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하겠습니다. 왜? 일반 서민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한글이 민족의 언어로 사용될 때 크게 기여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글이 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백성들이 글을 쓸 줄 몰랐어요. 읽을 줄도 몰랐고 말은 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화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따로 교육하지 못했죠. 거의 뭐 한 400년 이상이 한글이 창립된 400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이게 보편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 성경을 이제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반 민중들이 우리 한글을 배우게 되고 읽게 되고 쓰게 되는 그래서 민족의 언어로 자리를 잡는 그런 큰 계기가 됐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 그래서 자유와 인권 이것이 인간이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국민 계몽이죠. 나도 사람이고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독립투쟁과 해방로 민주주의 운동 정신의 뿌리가 되고요. 농촌 개몽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문명 퇴치를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한글을 보편화시키고 그걸 통해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러면서 우리 독립운동 또는 민주주의 또 농촌을 계몽하는 이런 운동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독교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기가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1897년 안펜전 성기사는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성기사는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보급과 언론사에 아주 크게 기여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민간 언론, 최초의 민간 언론처럼 이 아펜젤과 언더우드의 공식적인 최초의 성경사 두 명이죠.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신문, 즉 언론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한 학교들에서 신문학을 배운 신학문이죠. 지금 신문학을 배운 이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촌 계몽활동을 펼쳐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고향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중의 문명 퇴치에 크게 기여합니다. 가서 학교를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문명 퇴치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1931년 경기도 화성군 샘골에 최용신이라는 분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고 또 같이 농사를 같이 지면서 이 사람을 계몽하게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문명 퇴치와 계몽 운동을 선동했던 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기독교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획기적인 의료 사업과 의료 복지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미국 공사였던 앨런이 이제 처음으로 의술을 베풀면서 왕실의 신임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갑신년과 크리스 민영이익을 치료하게 됩니다. 민영이익이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누구죠? 명성황후의 친척이었죠. 살리면서 고종 황제가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제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그래서 처음에 세워진 것이 광해원입니다. 1894년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광해원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고 이 광해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개신교 선교와 이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해원이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의료 선교사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론이 왕실 중심에서 일반 민중까지 의료 혜택을 줍니다. 이 헤론이 이제 제중원의 의사로 오죠. 제중원 의사로 와서 그 왕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이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죠. 그것이 나중에 이게 훗날 샌프란시스 병원이 됩니다. 근데 이 제중원이요, 서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요 도시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평양, 광주, 여수, 목포, 원산 여기 등의 병원을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빈민과 여성에 대한 의료 혜택을 행해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의학과학 분야가 발전하게 영향을 주고 또 빈민과 여성 의료 혜택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적인 시스템 이를 최초로 만든 것들이 바로 기독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서 지역마다 병원을 만들게 되죠. 우리 전주에도 있죠. 전주에도 예수병원이 있고 또 우리 광주에 가면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정신을 갖고 의술을 내는 그런 병원들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우리나라 과학 또 의학 이런 부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의료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 넘어가고요. 여러분 그 예수병원 앞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되어 있고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는 분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미친 영향 세 번째는 남녀평등 사상과 복음을 전파했다.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평등한 인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양반이나 삼놈이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다 평등한 인간이라고 해요. 그 당시 봉건적 사고를 갖고 어떤 계급 사회였잖아요. 양반 세력이 있고 또 상민이 있고 평민이 있고 또 노비가 있고 이런 자기 계층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 인간은 다 평등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통 사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생이 부모없이 모두 평등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와서는 양반도 쌍놈도 상관없었죠.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남자 여자를 나눠서 보통은 남자 자리 여성 자리 나눠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이 차별 없이 드리는 예배,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평등 의식 또 인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보통 평민들, 민중들, 국민들이 의식들이 깨어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여자 선교사님들은 여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학교를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인격체로 스스로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양육하는, 여성들 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여자 선교사님들에게서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돈이 좀 있으면 일부 다처를 하는 것이 그냥 평상적인 일이었어요. 첩을 두고 그래서 홍길동처럼 서자를 두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일부 이천 제도를 강조했죠. 한 남자 한 부인 강조했고 가정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평등해져야 돼요. 남자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미신을 타파하고 영성운동을 중심으로 한 복음전파 운동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당시 무당이라든지 선왕당이라든지 미신들 많이 하는데 이 잘못된 미신 버리고 영성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남녀 평등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기억도 볼까요? 자, 1903년 로버트 하디는 원산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9년 100만인 구령 운동, 성역공업, 무명대치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사회 전체를 개선하고 계몽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정신적 지주. 그러니까 이런 평등 의식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계몽 운동을 통해서 어떤 자기 인권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 인간으로서의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평양 대부흥도 이런 원산 부흥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회 내 부흥운동이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 활동들은 3.1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3.1운동, 비폭력 저항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이 된 거죠. 또 학교를 통해서 민족 지도자를 양성해서 기독교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기독교의 사회적인 책임,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학교 배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남녀평등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수립했습니다. 기독교의 전국적 조직을 통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죠. 각 교단마다 있는 조직 또는 지역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폐쇄된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학교가 폐쇄되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들이 패기글을 가져가고 3.1운동을 전파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3.1운동은 기독교의 전국적으로 있었던 기독교의 조직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우리나라에 큰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전국적인 조직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해외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감당합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세워질 그 교회들이 그 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모임이 어떤 독립운동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힘을 키웠다. 실력 양성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을 키워서 애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독립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의식이 강해져. 그 당시에 주도했던 것이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이 일을 주도해갔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건국에 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건국, 대한민국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고요. 기독교 정신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런 정신들이 강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기독교는 남한 민주주의의 가장 분명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상주의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남한에 있는 기독교는 민주주의, 그렇죠?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또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 또는 독립운동 이런 것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쳤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약 22명이 기독교 계통에 인사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모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운동. 이 경제운동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준비하면서 생겨났던 일들인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의 빚을 우리가 갚아보자. 그래서 그 빚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가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2천만 명의 국민이 3개월 동안 금주와 금요를 통해서 국채를 보상하자. 그냥 3개월 동안 술 먹지 말고 또 담배 피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좀 써보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이 국채보상기성회에서 이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취재합니다. 그래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 지금 YMCA죠. YMCA에서 이 운동본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강연, 토론, 음악회, 상영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일제가 그것을 이제 없애고 방해 공작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공작해서 이게 국채보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국채보상운동, 국가의 부채를 우리가 갚아보자 라는 운동을 했던 것이 기독교 계통이에요. 또 조마시장도 50여 명이 예수교 성회에 모여서 조선물산장려회를 발기합니다.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유성균 장로 등이 조선물산장려회 창립총회를 열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1923년 1월에는 함흥 기독교 청년회, 함흥 YMCA 회원 1,000명이 국사포 매형에 하자는 가두 행진을 벌이는 일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산장려, 우리나라 물건을 사고 우리나라 소비를 늘려서 우리나라 부강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이 물산장려 운동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 또 기독교에서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가죠. 그래서 부지런한 민족, 근대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산업화 복지운동, 자, 산업화 도시화 과정 가운데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건전한 윤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죠. 공장을 일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공장에 일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서울이라는 공동체, 그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회사라는 곳에 모이잖아요. 이런 데 어떻게 보면 많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로서 어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때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갔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함께 협력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는 산업화 과정을 비롯되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아픔을 통감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여인들, 어린이들, 이 약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도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선교회 같은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안에서 그 기독교적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인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쟁 후에는 한국을 재건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를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후원을 받고 한국의 어려움들을 바라면서 또 도움도 받고 또 그 안에 또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또 힘을 써서 또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이런 일들 우리나라 재건한 데서 기독교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조를 많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공무방,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여성 복지,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를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업화와 또 복지운동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다. 네, 마지막으로 통일운동입니다. 통일운동. 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우리나라 6.25 전쟁이 해방되고 나서요. 남북으로 가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데올로기 논쟁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의 논쟁을 통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아, 이게 북한은 안 돼. 그다음에 남한은 안 돼. 이런 이데올로기적 논쟁 때문에 통일 문제를 되게 소극적으로 다루는 태도를 볼 수 있죠. 그러다가 4.19, 5.18 민주화운동 이런 등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아, 교회라는 곳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약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선구자적인 고백과 각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통일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함께 그걸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해 왔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북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언하고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사랑의 도를 실천하고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남북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든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끝났나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문명 퇴치와 계명운동, 또 획기적인 의료사업, 의료복지, 그 다음에 남녀평등 사상,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기반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경제운동에 또 큰 역할을 감당했다. 이 국제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모두 국가 경제를 좋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화와 복지운동에도 영향을 줬고 통일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우리나라 정말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의 힘을 갖고 또는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많은 국제적인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고 또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 교회들 때문에 교회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 근대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사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사상이 우리 한국 사회를 근대화시키는데 또 한국 사회를 민주화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혹시 여러분 뭐 질문 있으면 학교 나오셨을 때 무슨 질문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들 앞으로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또 여러분이 어떤 그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근대화, 우리나라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남은 시간도 여러분 책 보시면서 중요한 것도 정리하시고요.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상고 화이팅!